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사위인 것이 큰 자랑거리였던 50대 남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너무도 잘해주시던 두 분의 사이가 된 것이 제겐 아주 큰 행운이었죠. 마음 같아선 나 결혼 잘했다고 동네방네 아주 자랑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네요. 그리고 전 장인어른께 잊지 못할 감사한 선물까지 받았는데요. 외로웠던 제 인생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 너무 일찍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진 제가 8살 때 사고로 떠나셨고, 어머닌 제가 19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빨리 세상에 혼자 남겨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혼자 살아야 했고, 대학은커녕 20살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생계에 뛰어들어야 했죠.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전 일이란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26살 땐 민물 장어집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 그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제 인생에 있어 다시 없을 행운이었어요. 그 장어집 사장님이 바로 저희 장인 장모님이었거든요. 제 아는 그곳에서 카운터를 보고 서빙을 하고 있었고요. 아낸 사고로 어린 시절 한쪽 눈 시력을 잃었는데요. 그런 장애 때문에 평범한 직장 생활하기가 까다로워 두 분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고마워, 형광아. 민석이 그놈이 자꾸만 펑글내서 아주 골치다, 얘. 매번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부부 사장이던 장인 장모님이 인간적이고 좋은 분들이어서 전 일을 정말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전 큰 능력은 없어도 성실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요. 매번 30분 일찍 출근하고 아파도 우선 출근해 일을 하고 보는 절 두 분은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다른 직원이 근무를 펑크내면 군소리 없이 나와주던 절 구세주라고 말하며 보너스를 두둑이 주기도 하셨죠. 오늘 어머님 기일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안 할 테니까 2시간 일찍 들어가. 그리고 이거 받아라. 열심히 일해주니까 나랑 집사람이 고마워서 챙겨주는 거야. 심지어 두 분은 저희 부모님의 기일엔 일찍 퇴근시켜 주실 뿐 아니라 돈까지 쥐어주시더군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나 싶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비록 장애는 있어도 정말 마음씨도 곱고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제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두 분은 웃으며 반겨주셨죠. 우리 지숙이가 아주 남자 보는 눈이 있네. 평소 절 예뻐해 주셨다고 해도 자식이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내심 부모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놈이 딸을 만난다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연애를 하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전 그때부터 아예 처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랐던 전 조부모, 부모, 자식까지 3대가 북적거리며 모여 사는 집안을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레 합가를 제안드렸더니 흔쾌히 찬성해 주시길래 정말 기뻤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직접 민물장어를 양식해서 판매하셨는데요. 전 결혼 후에도 장인 장모님의 일을 계속 도우며 살았습니다. 양식장 일도 하고 양식한 장을 트럭으로 운반하는 일, 그리고 전처럼 식당 일도 모두 도왔죠. 더는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여보, 나는 있잖아. 가끔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 혼자 외롭게 살았던 때랑 너무 다르게 많이 행복해서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항상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결혼은 제겐 꿈만 같은 행복이 펼쳐졌습니다. 외로웠던 만큼 북적거리는 집안을 꿈꿔왔던 전 아내와 아들 하나에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착한 아내와 돈독한 애정도 쌓아가며 살아가니 천국이 따로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건 절 진짜 자식처럼 대해주신 장인 장모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형광이 너랑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같이 살기까지 하기로 한 거 그냥 우리를 부모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자. 우리도 널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마. 사이도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결혼하기 전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라며 이후부턴 절 주서방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워낙 좋은 분들인 걸 알고 있었기에 합가까지 쉽게 결정했던 건데요. 그런 제 예상보다 두 분은 제게 훨씬 잘해주셨습니다. 자, 주서방,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마시게. 장어집이야. 언젠가 전 갑자기 생긴 무릎 염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장모님이 제게 장어집을 떡하니 건네주시더군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괜히 제 무릎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우리 양식장에서 통통한 놈들로 직접 골라 아는 업체 특별히 부탁한 거야. 장어가 관절에 좋아. 하루에 한 포씩 빼먹지 말고 마셔. 그리고 일 좀 쉬엄쉬엄 하라. 우리 말 좀 들어먹어. 무릎에 물이 안 가게 살살 좀 일하라는데 자꾸 자기 몸 막 쓰는 자네 보면 우리 가슴이 더 조마조마하단 말일세. 부모 애간장 태우는 거 그거 불효야. 부모란 존재에게 그렇게 챙김받고 애정 어린 꾸중 듣는 게 얼마만이던가요. 괜히 눈물이 핑 돌아 전 손에 쥔 장어집만 괜히 만지작댔죠. 그리곤 조금 울먹거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러다 말겠거니 생각하며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요. 그날 점심쯤 나아지긴커녕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통증에 전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아파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때 급히 구급차를 부르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이고, 빨리 좀 와주세요. 내 자식 숨 넘어가요. 우리 사이도 아니고 내 자식이라니.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는 와중에도 그 말이 제 귀에 쏙 꽂히더라고요.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전 급성 매인장염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수술이 끝난 뒤 미련하게 그런 걸 참았다며 장인 장모님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게 너무 행복한 꾸지람이었죠. 두 분의 애정을 느낀 건 이런 따뜻한 걱정뿐만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은 어딜 가나 항상 우리 사이 하며 저부터 챙겨주셨어요. 장모님은 항상 밥심으로 일하던 제 밥그릇과 국그릇을 가득 채워주시고 제 옷돈을 깨끗하게 다려주셨고요. 아내도 집안일을 했지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집안일은 장모님이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람은 잘 챙김받을수록 밖에 나가면 귀해 보이는 거야. 난 내 살가 아주 귀해졌으면 좋겠어. 아, 사위도 자식 아닌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며 저도 두 분을 진심으로 위하고 챙겼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던 절 귀하게 만들어진 분들께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두 분이 지나가듯 어디가 가고 싶다고 하면 전 바로 일정을 마치고 계획을 세워 두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건 선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인 장모님이 TV를 보시다 저거 좋아 보인다라고 한마디라도 하시면 전 그걸 냉큼 사다 두 분께 드리며 환히 웃곤 했죠.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두 분께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물론 그만큼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잘하며 살았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다만 저희 집안 식구 모두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내에겐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요. 서울에 살던 형님 두 명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형님들은 두 사람 다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왔고 큰형님은 사업을, 작은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뭘 하나요? 고생해서 키워준 부모님을 위하긴커녕 신경도 안 쓰며 돈으로만 여겼는데요. 장모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에휴, 아까 서울 애들한테 전화했었네. 이번 내 생일에 올 거냐고. 그러니까 둘 다 내 생일인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깜빡했다고 바빠서 못 온다는데
알겠다고 했지 뭐. 우리가 걔네를 잘못 키웠어.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무심하니까 며느리들도 시댁은 관심도 없고 말이야. 두 사람은 장인 장모님을 뵈러 거의 오지도 않았습니다. 생신 같은 거 까먹고 안 오는 게 부지기수였고요. 결혼할 때 지원도 많이 받고 큰형님은 사업 시작할 때 장인어른께 도움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두 분이 더 속상해하실까 봐 애써 입을 다물었지만 정말 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형님들은 가끔 집에 와도 돈 이야기뿐이더군요.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요. 싫다. 너 계속 적자다 힘들다 하면서 나한테 그동안 돈을 몇 번이나 받아갔어. 근데 그거 한 번도 갚은 적도 없잖아. 에이, 어차피 나중에 다 절 물려주실 건데 그거 진짜 받으려고 하셨어요? 뭐야?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였게? 너 정신 안 차려? 대표란 놈이 사업을 책임감 있게 해야지. 툭 하면 부모한테 달려와 돈돈거리면 어떡해? 네 직원들은 네 뭘 믿고 일하겠냐고. 그리고 계속 힘들다면서 이 와중에 확장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확장해서 사업 살려보려는 거죠. 시끄러워. 네 능력 되는 거 안에서만 사업해. 맨날 돈 얘기할 때만 찾아오고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큰형님은 툭 하면 사업이 힘들다. 사업 좀 도와달라며 돈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처음에 몇 번 도와주셨던 장인어른은 나중엔 화를 내며 도움을 끊으셨습니다. 호랑이 같은 장인어른의 호통에 큰형님은 더 말도 못하고 쩔쩔매다 돌아가고 말았죠. 그리고 작은형님은 잘못한 주식 투자 때문에 빚을 좀 많이 졌었다더군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었다는데요.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또 주식에 손을 댔다 손해를 보고 대출을 받아 또 주식을 하길 반복했습니다. 역시나 장인어른께 기대려고 하면서요. 이 한심한 녀석아, 내가 그놈의 주식 좀 하지 말랬지? 주식도 도박이야, 도박. 내가 두 번이나 도와줬으면 됐지. 뭘 또 빚을 갚아달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사라져.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형님에게도 더는 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작은 형님 역시 그런 장인어른의 호통의 눈치만 보다 돌아가곤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 약한 장모님이 자꾸만 장인어른 몰래 형님들에게 돈을 해줬다는 거였어요. 그 일로 평소 사이좋던 두 분 한 번씩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당신 그거 애들 더 망치는 거야. 그걸 왜 모르고 자꾸 돈을 해줘? 아니, 애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전화해서 애걸복걸하잖아. 아무리 못난 놈들이라도 내 배 아파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그러다 빚더미 안기라도 하면 어떡해. 장모님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고생하는 자식들을 보기 힘드셨던 거예요. 전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두 분을 속상하게 만든 형님들을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간다며 잘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니 별로 가족처럼 여겨지지도 않았고요. 저까지 보태면 두 분이 더 속상해 하실 것 같아 제 못마땅한 마음을 꾹 참았는데요. 한 번씩은 형님들에게 따로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집에서 도움 받으셨으면 최소한 뭘 더 바라지 마셔야죠. 최소한 명절이랑 두 분 생신 때 집으로 좀 찾아도 뵙고요. 두 분이 형님들한테 많은 거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으로서 그만큼 받아놓고 그 정도도 못해요? 하지만 형님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저와 아는 그런 형님들로 인한 장인 장모님의 속상함을 달래드리려 많이 노력하며 살았죠. 두 분은 우리 덕에 그래도 웃고 산다며 많이 고마워하셨답니다. 그렇게 형님들의 문제를 빼면 저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행복 속에서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트럭이 한 대 생겼어요. 그 트럭이 제게 특별해진 건 그곳의 가족과의 많은 추억이 녹아들어갔기 때문이었죠. 그 1톤짜리 트럭은 결혼한 지 5년 뒤 장인어른이 사신 차였답니다. 기존에 장어를 운반하던 트럭이 너무 낡았었거든요. 하지만
명의만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지 대부분 트럭은 제가 끌고 다니게 되었어요. 주서방, 오늘은 내 장선다는데 같이 좀 감세. 내가 맛있는 육개장 사주겠네. 아, 좋죠. 저 두 그릇 먹어도 되죠, 장인어른? 거의 트럭 전담 운전수였던 전 장인어른이 읍내 가자면 냉큼 운전대를 잡고 은행에 가자고 하시면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트럭에서 웃고 떠들며 나가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또 그 트럭엔 저희 아이들의 유년 시절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 그 트럭을 몰고 저희 두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도 다 시켰었죠. 아이고, 낑겨.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차가 꽉 차네, 차. 그러니까 그냥 승합차 빌리자니까요. 뭐하러 그래? 뭐 좀 좁긴 해도 어엿한 6인승 차인데. 그냥 다들 5kg씩 빼. 그럼 널널해져. 우린 아이 둘까지 사람 여섯이서 그 트럭을 타고 놀러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그 차 안에서 우린 농담을 하며 웃기도 많이 웃었죠. 또 전 그 트럭을 타고 장인어른과 낚시도 자주 하러 다녀서 트럭엔 낚시 장비도 항상 실려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둘이 낚시터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답니다. 자네 왔어? 형님, 아이 그렇게 사위만 맨날 데리고 다니지 말고 저한테도 연락 좀 주고 같이 와요. 사위 생기기 전에 맨날 나한테 낚시 가져가더니 서운합니다. 우린 가끔 낚시터에서 장인어른의 친한 후배 아저씨도 마주치곤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던 그 아저씨는 장인어른보다 나이가 12살 정도 젊으셨는데 그래도 고향 선후배로 장인어른과 절친하게 지내고 계셨죠. 저희 식당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어쩌다 한 번씩 저희 집에도 놀러와 장인어른과 꼭 막걸리 한 잔을 하고 가시던 분이었어요. 장인어른은 그 아저씨가 힘들 때마다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돈도 몇 번 빌려주셨답니다. 저희 가게와 장인어른께 돈을 부탁하는 모습도 직접 봤었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장인어른을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식당에서 절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주서방, 잘 지냈어? 자네 장인 정말 잘 모셔야 돼. 자네 장인어른 같은 분 없어. 현명하기 또 얼마나 현명하시다고? 그 아저씨와 낚시터에서 만날 때면 평소 낚시할 때 술을 잘 드시지 않던 장인어른은 꼭 소주병 뚜껑을 따시더라고요. 캬, 자네 매운탕에 소주 빠뜨리면 예의가 아니지. 그 아저씨가 끓여주시는 매운탕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제 트럭엔 낚시용품과 더불어 꼭 소주 한두 병 들어있었죠. 갑자기 멀리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 미리 실어놨었거든요. 하지만 그 트럭에 항상 좋은 추억만 담겨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트럭엔 깊은 상처도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장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 트럭과 함께였거든요. 장모님, 엄마. 저희 장모님은 제가 결혼한 지 14년 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항상 장모님은 가족들 먹을 저녁을 차리기 위해 식당에서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그 비극의 날 저와 가족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이 쓰러져 계시더군요. 아무리 흔들어도 장모님은 미동도 없으셨고요. 전 다급히 장모님을 트럭에 싣고 장인어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네, 더 빨리 운전 좀 해봐. 나만 두고 가면 안 돼, 여보. 제발. 장모님,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장모님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뒤더군요. 집에 아무도 없어 그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렇게 그 트럭은 저희 가족의 모든 순간을 간직한 뜻깊은 존재였답니다. 한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장인어른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 아는 그런 장인어른의 곁을 최선을 다해 지켰어요. 장인어른, 오늘 이거 딱 한 병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절대 안 드시기로 약속하세요. 아셨죠? 빈속에 드시지 말고 식탁에 집사람이 밥 차려놨으니까 같이 드시라고요. 알았네. 미안하네, 주서봐. 장인은 출근도 하시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 술만 드시더군요.
그렇다고 저와 아내까지 출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린 장인어른 대신 책임지고 양식장과 식당을 운영했죠. 장인어른의 아픔을 헤아려 술병을 완전히 빼앗지 못했지만 최대한 덜 드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속이 상하지 않게 식사도 꼭 챙겨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아침 드세요. 아유, 내 아침 안 차려도 된다니까. 자네 원래 아침 안 먹잖아. 이제부터 먹을 거예요. 아침 먹으니까 속도 든든하고 좋던데요. 이 좋은 걸 왜 안 먹고 살았나 몰라요. 또 전 항상 장모님이 챙기시던 장인어른의 아침을 이젠 제가 직접 차려드렸습니다. 아내와 전 원래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요. 빈 아침 식탁을 보며 가슴 먹먹해 하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군요. 그래서 평소 장모님이 장인어른께 주로 끓여주시던 따뜻한 북엇국, 미역국 등을 끓여드리며 그때부터 저도 아침을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항상 장인어른과 마주 앉아 식사하던 장모님의 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이내 아내도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고 허전해졌던 장인어른의 아침 식사 자리는 그렇게 조금은 북적이게 됐습니다. 전 그렇게 아내와 함께 장모님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드렸어요. 항상 장인 장모님이 함께 보시던 드라마 재방송을 함께 보며 떠들기도 하고 두 분이 자주 걸으시던 산책로도 함께 걸으면서요. 물론 그 빈자리를 모두 채울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장인어른께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고 술을 줄이며 다시 양식장과 가게에도 나오기 시작하셨죠. 고맙네 주서봐. 자네랑 지숙이 아니었으면 난 애들 엄마 따라갔을지도 몰라. 자네랑 지숙이 덕에 내가 이렇게 웃는 날도 오는구만.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 먼저 절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네. 저 티는 안 내도 결혼 전에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남들 다 있는 가족 왜 나만 없나 싶고 세상이 저한테만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 집 가족이 되면서 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전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물론 집사람에게도 많이 고맙지만 장인 장모님은 저에게 진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만이라도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전 고마워하던 장인어른께 제 진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울컥하신 듯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셨죠. 우리가 그렇게 장인어른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형님이란 인간들은 장인어른께 관심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들은 돈 얘기할 때만 그렇게 장인어른을 찾아왔습니다. 그놈의 사업은 대체 이익이 난 적이 있긴 한 건지 큰형님은 장인어른을 찾아와 또 사업 자금을 2억이나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호통을 치며 거절하셨지만요. 그리고 작은 형님은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주식하다 빚을 져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찾아왔더군요. 그 빚을 못 갚으면 이혼당한다고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화가 났던 건 나이든 장인어른을 대하던 형님들의 변한 태도였답니다. 예전엔 장인어른 말씀에 꼼짝을 못하더니 어느덧 늙고 힘없어지신 장인어른을 점점 만만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아, 진짜. 뭐 돌아가실 때 돈 다 싸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버지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거 자식들한테 좀 쓰라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맞아요, 아버지. 저 이혼당하면 그때 책임지실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 아버지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이 들수록 더 이기적이 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호랑이 같던 전과 달리 힘없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꼴을 보니 형님이고 뭐고 더는 못 봐주겠더군요. 저는 그 사랑 같지도 않은 그들에게 소리쳤죠.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들이 없으시네요. 장인어른이 돈 버는데 형님들이 보태주셨습니까? 일 한번 돕기는커녕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는 양반들이 왜 자꾸 장인어른 돈을 탐냅니까? 그것은 도둑심보예요. 아세요? 뭐야, 자네 우리가 우스워?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 형님들이 먼저 장인어른께 막말하셨잖아요. 작은 형님, 형님 이혼당하면 되지도 않은 주식 계속한 형님 탓이지. 왜 그걸 장인어른한테 화살을 돌려요? 나이 들수록 나이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형님이죠.
제발 사람 좀 대세요, 사람 좀. 전 그렇게 힘이 없어진 장인어른 대신 그 둘을 야단쳤습니다. 그 순한 아내도 자기 오빠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들은 끝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작은 형님은 얼마 뒤 결국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그걸 또 장인어른 탓이라며 전화를 걸어 원망하는데 전 장인어른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그냥 끊어버렸었네요.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아이고, 형님. 지숙인 착한데 걔는 왜 그런답니까? 예? 내가 형님 앞에서 애들 엄담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걔는 사람이 덜 돼도 너무 덜 됐어요. 장인어른은 종종 후배 아저씨와 저희 가게에서 술을 드셨는데요. 속상해하는 장인어른의 푸념에 아저씨조차 참지 못하고 형님들을 비난하시더군요. 장인께 듣기로 그 아저씨는 아내를 일찌감치 잃고 혼자 아들들을 키우셨다더군요. 그런데 그 자식들마저 모두 병과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저씨는 가족 소중한 줄 모르는 형님들에게 더 분개하셨던 겁니다.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좋아하셨으니 더더욱 말이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며 장인어른은 계속 노쇠해 가셨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을 정성껏 모시면서도 전 하루하루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지요. 제게 아버지와도 같은 장인어른이 어느 날 장모님처럼 우릴 떠나가실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불안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울지 말게. 나이 들면 몸에 병도 생기고 다 그런 게지. 자연스러운 일이야.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보낸 지 5년 뒤 암을 선고받으셨어요. 정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절망스럽더군요. 그때 장인어른은 오히려 눈물을 터뜨린 저와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셨죠. 당장 수술조차 불가한 상황이었던 장인께선 항암치료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70대 후반이셨던 장인은 항암 후유증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항암만 하면 며칠씩 밥도 못 드시고 구토를 하고 기력이 아주 쭉 빠지셨죠. 어떨 땐 손발이 저리고 숨이 차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겨워하시더군요. 그렇게 장인어른의 체력이 버티지 못하니 나중엔 병원에서도 항암을 중단하길 권하더라고요. 치료 방향을 암을 잡는 것이 아닌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바꿔보자면서요. 그리고는 호스피스 병원행을 조심히 권했는데 그때 장인어른은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한 뒤론 치료를 멈춘 탓이라기보단 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더 막기 어려웠어요. 숨이 차는 날이 잦아지고 음식을 거의 못 드시니 체력이 아주 눈에 띄게 꺾이더라고요. 끝내 병원에선 조금씩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편히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세요. 그게 고작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의 일이었네요. 아내와 전 좌절하면 눈물을 멈추지 못했죠. 그때 장인어른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퇴원하길 바라셨습니다. 난 그냥 편하게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네. 자네 장모도 집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나도 그러고 싶어. 더는 나한테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저 아는 그렇게 장인어른을 집으로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루하루 더 약해지시는 장인어른을 매일 빙판 위를 걷는 마음으로 불안하게 지켜드렸죠. 갑자기 장인어른의 상태가 나빠지실 때면 전 철렁한 가슴을 부여잡고 얼른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이 트럭에서 구토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장인어른은 우선 병원에 모시고 난 뒤 잔해를 치우며 정말 서럽게 울었답니다. 자꾸만 장인어른과의 마지막 순간이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란 인간들은 끝까지 그런 장인어른을 찾아와 한다는 말이 돈 얘기뿐이더라고요. 둘이 함께 찾아 이딴 걸 말이라고 짓거리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애써 꽉 쥐었었네요. 아버지, 저희 재산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희가 나눠 가질 돈이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기껏 산다는 말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 말게 주서봐. 이젠 다 지겨워. 장인어른은 절 말리며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장인어른이 형님들에게 돈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요. 장인어른 형님들께 5억씩 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끝까지 만족을 못하고 또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버지, 왜 돈이 이것밖에 없으세요? 그동안 돈 많이 버셨잖아요. 식당도 엄청 잘 됐고요. 어디 돈 빼돌리신 거 아니에요? 형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뭐 이것밖에요? 그럼 다시 토해내세요. 내놓으라고요. 살다 살다 당신들처럼 불효막심한 인간들 처음 봤습니다. 전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안면 몰수하기로 작정한 그들은 더욱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자넨 좀 빠져. 지금 가족끼리 말하고 있잖아. 제가 왜 가족이 아니에요. 장인어른 20년이나 모시고 산 게 접니다. 두 분은 1년에 장인어른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자식이랍시고 한 거라곤 장인어른 돈 뜯어간 거밖에 없잖아요. 형님들이 무슨 염치로 가족이란 말을 입에 올려요? 이 자식이 진짜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자네 위아래도 없어? 형님들은 위아래가 있어서 장인어른한테 그러고 계십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오빠들, 아빠들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끝까지 아빠 속을 긁어놔야겠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그 죗값 나중에 어떻게 다 치르려고 이러냐고. 아내도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은 힘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말리셨죠. 그만해라. 그만해. 니들이 나한테서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아냐. 근데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장어집이랑 양식장 다 정리하고 저희한테 반반씩 나눠주세요. 그럼 니들 동생은 손가락 빨고 사냐? 집 있잖아요, 집. 이 집 가져가면 되죠. 막낸 그거 주고 저희한테 5억씩이랑 양식장 가게 주세요. 저희가 운영할 테니까 우리가 대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형님들은 하다하다 양식장과 가게까지 탐내더군요. 와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전 당연히 그 자격도 없는 억지를 장인어른이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이어진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거면 되겠냐? 그럼 이제 그만 소란 피울래. 알았다. 그래, 가져가라. 다 가져가. 진짜죠? 아버지 말 바꾸시게 없기에요? 알았으니까 가. 그리고 제발 좀 이제 찾아오지 말거라. 장인어른은 그들에게 장인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저의 고생이 모두 담겨있는 그것들을 순순히 넘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돈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장인어른 곁을 지킨 건 항상 아내와 저였는데 형님들에게 가진 재산 다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서운했던 겁니다. 아무리 절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다고 해도 사위는 역시 남인가 싶더라고요. 그것까진 씁쓸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내도 자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옛날뿐이라 딸보단 아들인가 싶기도 했죠. 원하는 답을 듣고 신나서 돌아가는 형님들을 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네요. 하지만 이내 전 서운한 마음을 떨쳐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라고 장인어른 재산을 가지고 서운하다 어쩐다 생각하나 싶더라고요. 그거야말로 욕심인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그저 사시던 집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네, 나한테 서운하지 않나? 미안하네. 내가 안 줘버리면 그놈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았어. 서운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돈인데 장인어른 마음대로 하시는 게 맞죠. 사람 참 착하긴. 그래도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걸세. 뭘요? 그런 게 있어. 내가 지금 말 못하는 이유가 다 있네. 장인어른은 나중에 제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은 그냥 장인어른께 나름대로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이후 아내와 전 형님들이 식당과 양식장을 직접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넘겨받은 형님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고용인들에게 대충 운영을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면 얼마나 잘해주겠나 싶어 불안했지만 쫓겨나듯 일을 그만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장인어른은 제게 집 말고 다른 유산을 하나 더 물려주시더라고요. 저 트럭도 참 오래됐구만. 시승식 한다고 신나서 다 같이 나들이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다 됐어. 저 트럭에 우리 추억이 많이 담겼지. 내가 자네 작물 마지막으로 안아볼 수 있던 것도 바로 저 트럭이었고. 어느 날 장인어른과 전 트럭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에 트럭과 함께했던 가족들과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전 씁쓸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래서 전 저 트럭 절대 안 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소중하게 아껴줘. 안 쓰더라도 그냥 한 구석에 세워두면서 잘 간직해주게. 내 저 트럭은 자네 앞으로 남겨둘 테니까. 어차피 제게 주실 거라 생각했던 그 트럭을 역시나 장인께선 제게 남겨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장인어른은 갑작스레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장인어른은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시고 말았죠. 장인어른, 1년만, 아니 한 달이라도 더 견디시지. 제 옆에 조금만 더 있어주시 그러셨어요. 이제 장모님 옆으로 가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나중에 제가 갔을 때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아내와 전 슬픔에 잠긴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인간관계가 좋으셨던 장인어른의 장례식장엔 조문객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유명 인사들도 몇 분 오셨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이란 인간들은 울지도 않고 그저 조의금 챙길 생각뿐이더군요.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술 안 피고 싶지 않아 꾹 참았지만 정말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인께서 돌아가신 후 전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트럭을 며칠간 타지도 못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너무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었기에 가슴이 정말 아팠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겨우 용기 내어 트럭으로 가봤죠. 평생 안 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사이 비가 2번이나 내려 트럭이 아주 지저분해졌더군요. 그래서 전 세차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겉을 깨끗하게 세차한 뒤 전 내부 청소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겉을 청소할 땐 잠잠하던 슬픔이 내부를 청소하다 보니 또 차오르더라고요. 주로 운전하는 제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 계셨던 장인어른이 생각나서요. 전 애써 눈물을 훔치고 또 훔치며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어? 이게 뭐지? 그런데 조수석 의자 밑에 웬 서류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 전혀 모르는 물건이라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연 순간 전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그 안엔 장인어른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거든요. 낚시터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따봉을 날리고 있는 장인어른과 절, 부동산 아저씨가 찍어주셨던 사진, 함께 양시장 일을 하다 아내가 찍어주었던 장인어른과 제가 커플 작업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 장인이 병원에서 암투병 중이셨을 때 함께 산책하다 찍었던 서글픈 사진, 서류 봉투엔 장인어른과 저의 소중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죠. 전 그 사진들을 껴안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뒤엔 장인께서 자필로 제게 남기신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주서봐. 이걸 발견했을 때 이미 난 이 세상에 없을 걸세. 혹시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서 내일 짧게 작별 인사 남기겠네. 주서방 자넨 내 아들 녀석들보다 더 날 위해 헌신해줬지. 난 그런 자네를 내 셋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네.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주서방, 내 유산 말일세. 내가 설마 내 자식들보다 더 친자식처럼 자네던 자네한테 그것들만 물려줬겠는가. 내 후배 녀석을 찾아가 보게. 찾아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걸세. 꼭 가봐야 하네. 장인의 진심이 담긴 작별 인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전 이내 의아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불현듯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는 그때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었거든요. 조만간 날 한번 보게 될 걸세. 그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게.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어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아저씨는 일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 궁금한 마음에 바로 그 후배 아저씨를 만나러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과 몇 번 들른 적이 있어 어딘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저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절 맞아주시더군요. 왔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 장인어른 트럭에서 제가 편지를 한 장 발견해서요. 아저씨께 가보러 가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네가 계속 안 오면 내 찾아가려고 했었네. 자, 이거 받게. 형님이 자네한테 남기신 거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제게 웬 계약서들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계약서들이 정체란 전 또다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땅이랑 건물이야. 형님이 이것들 자네 준다고? 암 판정받기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걸세. 암 선고를 받은 후엔 자네 형님들 하면 난리피고 뺏으려들까봐 잠깐 내 앞으로 맡아뒀다가 나중에 자네에게 돌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시더라고. 내가 말했지? 자네 장인 같은 사람 또 없다고. 형님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사람도 끝까지 챙기시는 분일세. 장인은 아저씨 이름으로 땅과 2층짜리 건물을 마련해 제게 그걸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층짜리 건물은 저와 아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당을 차리길 바라며 직접 건축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형님들이 가게와 양식장마저 넘볼 걸 예상하셨던 거죠. 저와 아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장어 장사뿐이니 그곳에 새로 장어가게 차리길 바라신 겁니다. 그 땅과 건물에 대해 형님들이 냄새를 맡는 순간 저와 아내를 끝까지 괴롭힐 게 뻔하다며 장인께서 믿을 만한 아저씨 앞으로 잠깐 숨겨두신 거죠. 아저씨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물 흘리던 제게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딸도 딸이지만 자네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네. 우리 사이 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가고 나면 너무 많이 울진 않을지 이러면 눈물까지 흘리셨어. 그리고 나한테 자네 부탁하셨네. 형님 가고 나서 형님 대신 자네를 잘 챙겨달라고 말이야. 형님에게 자넨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었던 거야. 네, 장인어른 절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는데 전 그 마음도 모르고 잠깐 서운해하기까지 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내가 형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과 힘을 받았는지 아나. 그래서 난 이게 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것들 가지고 지숙이랑 잘 살아. 자네 형님들은 그냥 상종도 하지 말게. 끝까지 장인어른과의 의리를 지켜준 아저씨에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막말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이 꿀꺽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저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절 가만히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물론 서울에 비하면 그 땅과 건물값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힘든 투병까지 하며 절 위해 그런 준비를 해놓으신 장인어른의 마음에 정말 감동했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내도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끝까지 자식들 걱정만 하다 가셨네, 우리 아빠. 여보, 우리 아빠가 걱정하시지 않게 꼭 우리 잘 살자. 그날 우린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 인생을 잘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린 장인의 뜻을 받들어 그 건물에 근사한 장어집을 차렸어요. 다행히 그동안에 저희의 노하우가 있었고 우리의 음식 맛을 좋아했던 단골분들이 발걸음해주고
입소문까지 내주신 덕에 초반부터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뒤늦게 우리가 새 장어 가게를 차렸다는 걸 알게 된 형님들은 가게를 쫓아 따져 묻더라고요. 뭐야, 지숙이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차렸어? 매제 설마 아버지가 우리 몰래 돈 남겨주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빌려줬다 투자한다고. 돈벌레 같은 놈들아. 세상 모든 돈이 다 니들 건 줄 알아? 정신 차려, 날강도 같은 놈들아. 그런데 마침 저희 가게 놀러와 있던 부동산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 나서주시더라고요. 그놈들은 그런 아저씨 말에 진짜요? 아저씨가요? 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죠. 전 그 뻔뻔한 놈들의 멱살을 아주 우악스럽게 잡아 가게 밖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뭘 하든간 신경 끄고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당신들 동생도 나도 당신들 가족으로 생각 안 한 지 오래니까. 처음 맛본 제 거친 모습에 당황한 그들은 허둥지둥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이후 형님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말이죠. 그놈들이 무슨 양식을 알고 장사를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돈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완전히 맡겨놨으니 눈치 볼 주인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일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양식장과 식당 운영은 갈수록 엉망이 되었고 매출은 당연히 뚝뚝 떨어졌다고 해요. 심지어 저와 아내의 단골분들 대부분은 그 가게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가게로 찾아와 주셨기에 더더욱 매출은 바닥을 쳤을 겁니다. 형님들은 서로 니 탓이오 시전만 하며 둘이 가게에서 주먹질까지 했다더군요.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분들이 짝 퍼진 그 소문을 저와 아내에게도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형님들은 1년도 못 가 양식장과 식당을 때려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오랜 노고가 녹아있는 곳이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는 적당한 자리를 찾아 장어 양식장도 새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장어를 식당에 납품받아 썼는데 이젠 드디어 전처럼 직접 장어 양식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장인 장모님이 걸으셨던 길을 그대로 이어받아 걷고 있네요. 우린 그동안 형님들과는 전혀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형님들은 애초에 우리에게 관심도 없었고 우린 형님들이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 웬일로 큰형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큰형님은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대뜸 제게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매제, 나 진짜 남은 거 빚밖에 없네. 집사람은 나한테 미래가 안 보인다며 애 데리고 이혼해버렸고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어? 알아보니까 요즘 자네 가게도 잘 된다며. 작은 형님한테 가보시던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 뻔뻔하게 돈을 부탁합니까? 그 자식도 쪽박찬 상태인데 뭘 부탁해. 그때 들어보니 작은 형님도 지금 쫄딱 망한 상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주식에 미련을 못 버리더니 결국 장인이 물려주신 그 큰 돈을 다 주식에 꼬라박고 빚까지죠. 빚더미에서 호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 어찌저찌 빚을 갖곤 있는데 아주 죽을 맛인 모양이었죠. 저는 그 염치 없는 큰형님에게 딱딱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을 앞세워 도움받고 싶었으면 형님부터 사람처럼 사셨어야죠. 난 돌아가신 장인어른 불쌍해서라도 형님 못 도와주니까 또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쪽들은 이미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들과 연을 끊은 아내와 전 과거에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의 수능 공부 뒷바라지라고 군대 간 아들 걱정도 하면서요. 하지만 문득문득 불현듯 슬퍼지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 이상 장인 장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생각나서요. 그런 서글픔이 제일 짙어질 땐 주로 트럭에 타고 있을 때 같습니다. 집을 제외하면 두 분과의 추억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장소니까요. 장인어른도 그런 생각에 그 값진 유산을 그 트럭에 남겨두신 거겠죠. 제 트럭엔 여전히 낚시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장인께서 돌아가신 후 전 혼자 낚시를 다녔었는데요.
재작년쯤부턴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낚시를 다니고 있네요. 서로 장인어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같아 함께 있으면 그래도 허전함이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장인어른만큼 아저씨께 좋은 인생 친구가 되어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아저씨를 더 잘 챙겨드리며 앞으로도 쭉 감사함을 갚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내와 전 아직도 장인 장모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뒤면 곧 설날인데 괜히 가슴이 헛헛해지더군요. 최고로 맛있었던 장모님표 떡국도 먹고 다 같이 윷놀이하며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런 허전함과 쓰라림을 잊어보고자 전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두 분과의 추억을 되살려보니 그리움이 잊혀지긴커녕 더욱 깊어진 탓에 오늘은 밤새 잠을 설칠 것만 같네요. 전 앞으로도 이렇게 양식장과 장어집을 운영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며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면 언젠간 시아버지와 장인도 되게 될 텐데요. 부디 제가 미래의 며느리와 사이에게 저희 장인어른처럼 좋은 두 번째 부모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볼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